발달 심리학의 개관, 아동 발달 연구의 역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심리학 이전의 시기를 중세부터 18세기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아동에 대한 관점이 산업화 이후로 변하게 됩니다. 로코의 경우 Theory of Tabula Rasa라고 해가지고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성선설, 성악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경험이 축적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아동 특유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다윈은 진화설에 입각해서 자연선택의 압력과 유전자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홀은 아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비네는 유아와 성인의 사고에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젤은 아동의 발달적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였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심리적 변화가 생물학적 성숙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동의 초기 5년 동안의 경험이 이후의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발달이 일어나는 기제와 의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험 아동 심리학이 학문으로서 등장하였고 1960년대에는 성인 및 노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인지 발달에 대한 관심과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의 생물학적 기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방법으로서 횡단적 설계뿐만 아니라 종단적 설계에 의한 연구 방법이 활발히 수행되었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주요 논쟁으로서 발달은 천성, 즉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기체의 유전자에 내재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 발달된다 라고 보는 입장과 양육, 후천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발달 순서는 어떤 문화에서 자랐든 연습을 많이 시키든 동일합니다. 그 아이가 아프리카에서 자랐던 유럽에서 자랐던 아이가 발달하는 것은 발달 순서는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운동 발달의 순서가 유전적으로 유전자 내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이 천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심리학의 초기 논쟁은 유전과 환경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형태에서 현대의 관점에서는 유전자와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살펴볼 부분이 연속성. 발달에 있어서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을 연속성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키가 크거나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비연속성은 이전 단계의 발달이 다음 단계의 발달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면서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에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 프로이트나 피아제의
발달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 발달은 양적 변화를 가리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연속적 발달은 질적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변화가 계단식으로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안정성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개인의 상대적 위치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경우가 적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불안전성은 연령 증가에 따른 개인의 상대적 위치가 자주 변화하는 것, 빈번히 변화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보편성은 문화의 차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발달 과정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보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수성은 문화에 따라 발달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특수성과 연관됩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문화적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각각의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이제 비교 문화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발달 심리학의 접근에 있어서 학습 이론적 접근,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이론은 파블로프 이론이 있습니다. 파블로프는 개가 중립자극을 음식과 짝짓는 것을 학습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설명하였습니다. 아기도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의해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며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올해는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입니다. 제 주위에도 황금개가 한 마리 있기는 합니다. 이 누렁이의 이름은 깐돌이 3살 수컷입니다. 이놈을 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그냥 이놈은 똥개구나 하는 생각만 드네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깐돌이가 오늘 소개할 파블로프의 개보다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파블로프의 개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 개의 영향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광고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광고의 기본 원리는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광고 모델, 배경음악, 장소 등과 상표, 로고, 슬로건, 회사를 결합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한 후 상표만 봐도 호의적인 정서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 파블로프가 발표한 고전적 조건화 이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파블로프의 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조건은 무조건이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거죠. 개나 사람이나 먹을 것을 보면 침이 고이죠. 소화를 돕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먹을 것은 무조건 자극이라 하고 침 분비를 무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파블로프는 마치 서커스의 동물 조련사처럼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종소리와 개밥을 반복적으로 같이 들려주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때 개가 침을 흘리는 조건은 반드시 종소리여야만 합니다. 다른 소리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종소리를 조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흘리는 침은 조건 자극인 종소리를 듣고 흘리니 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침은 같은 침인데 무조건 흘리는 건 본능이고 종소리를 듣고 나오는 침은 학습된 것이죠. 촌놈 깐돌이는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종친다고 침을 흘릴 것 같지는 않네요. 앉아. 그런데 말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약자나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은 시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러시아에서 태어난 파블로프는 마을 성직자인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한 그는 당시로서는 금서였던 다윈의 종의 기원이나 세체노프의 뇌의 반사 같은 책들의 마음을 빼앗겨 신학 공부를 중단하고 외과수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성직자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게 됩니다. 파블로프에게 첫 번째 비밀. 파블로프는 개만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블로프는 외과수술 솜씨가 뛰어난 의사로 유명했는데 이 당시 러시아는 소화액 분비 연구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소화기를 닮은 포유동물 중 개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토끼, 돼지,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로 소화액 분비 시험을 하였습니다. 동물들을 정밀한 소화기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 기간을 주며 긴 시간 동안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때 토끼는 쉽게 죽고 돼지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심술부졌기 때문에 결국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파블로프에게 두 번째 비밀. 실험 방법이 상상외로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수술 기법으로 개를 죽이지 않고 개의 생리를 들여다보는 살아있는 창을 만들었습니다. 배 밖으로 위 일부를 끄집어내 외부 주머니를 만들어 개의 소화계를 직접 연구하고 위액을 채취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목에 작은 구멍을 내어 음식이 위에 도달하기 전에 가로막는 기법을 터득했습니다. 파블로프는 살아있는 동물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침과 위액을 따로 모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생리적, 신경적 반응을 수령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파블로프는 개가 혼란스러운 조건 자극들로 인해 거의 미칠 지경까지 이르는 실험도 하였습니다. 파블로프는 원과 타원을 개에게 제시하는 조건화 실험을 하였는데 점점 원에 가까운 타원을 제시하게 되면 개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파블로프는 이런 현상을 실험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파블로프에게 세 번째 비밀. 파블로프에게는 700마리입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이 끝난 개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파블로프는 이 실험 외에도 소화작용, 신경계, 인슐린, 내분비계 등을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개를 죽이고 해부했습니다. 파블로프에게는 한 마리가 희생된 것이 아니라 700여 마리나 됐다고 합니다. 1924년에는 홍수로 실험용 개들이 단체로 익사할 뻔한 사고가 있었는데 생사를 오간 개들은 그 충격으로 학습된 조건 자극을 잊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의 희생은 파블로프에게도 심적인 부담이었나 봅니다. 노년에 그는 내 실험에 희생된 700마리의 강아지 이름을 모두 기억한다며 자신의 죄책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들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글종은 사람을 잘 따르고 고통을 잘 참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각종 연구에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지난 15년간 실험에 사용된 비글이 15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에 희생된 개들의 명복을 빌며 이제 더는 인간의 이기심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존이었습니다. 파블로프의 이론과 관련된 고전적 조건 형성에 관한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스킬러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학습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행동 후에 보상이 수반될 것을 요구한다 라는 것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스키너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블로프계의 충격적인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급진적인 행동주의자 스키너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자, 짜장면, 커피를 먹고 쿠폰을 받게 되는데 이걸 10개 정도 모으면 서비스 상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쿠폰을 채우기 위해 같은 제품을 열심히 사게 되는 거죠.
스키너는 이 현상을 강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스키너 상자 속의 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자 속의 쥐는 먹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쿠폰을, 아니 지렛대를 눌렀습니다. 이를 통해 스키너는 인간도 보상과 처벌을 적절히 사용하면 원하는 행동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키너 상자를 통해 마음대로 쥐가 지렛대를 누르게도 누르던 것을 포기하게도 만들어 보였습니다. 지렛대를 누르게 강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쥐가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를 주는 것인데 이것을 긍정적 강화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쥐에게 약한 전기 충격을 가한 후 지렛대를 누르면 전기 충격을 멈추는 것으로 이것은 부정적 강화입니다. 반대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처벌과 소고가 있습니다. 처벌은 쥐가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약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이고, 소고는 지렛대를 눌러도 먹이나 전기 충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스키너는 인간과 동물, 즉 유기체의 행동은 심오한 자유의지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해 보여도 당시로선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교육학계에서는 큰 반향이 있었는데 전세계 교육은 완벽한 교육법을 찾은 것이었죠. 그 영향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린이집의 칭찬 스티커, 청소년의 상 벌점제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심리학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그가 사용했던 유기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유기체는 인간과 동물 모두를 포함한 것인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물에게만 일어나는 한정적 상황이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비판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키너 상자는 파블로프 개처럼 동물 학대라는 것입니다. 심리학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화가 난 스키너는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개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아직 배묻지 않은 갓난아기 12명을 주면 원하는 인간형 12명을 만들어주겠다. 나는 어찌 보면 엽기적인 선언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항의를 받았고 아무도 그 실험에 지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스키너에 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지원자를 찾지 못한 스키너는 결국 자신의 둘째 딸 데보라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데보라는 2년 동안이나 좁고 갑갑한 상자 안에 갇혀 지냈다. 이때 종과 음식 쟁반 등 강화와 처벌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집어넣은 후 그 진행 과정을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나중에 딸이 31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정신이상자가 되어 아버지를 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패소를 하여 몬테나주의 한 볼링장에서 권총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분노했고 스키너를 악마라고 저주했으며 데보라를 추모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이 소문은 미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행동주의의 종말을 의미했으며 아문을 짙게 들이운 의구심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 소문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의 저자 로렌 슬레이터가 수소문 끝에 실제 스키너의 둘째 딸 데보라를 찾게 됩니다. 데보라는 정신이상자가 아니었으며 런던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며 말을 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스키너의 주장은 너무나 혁신적이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들만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완벽한 이상향이라고 보고 그의 학습 모형에 따라 유토피아를 제작하는 사회공학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구 1000명 내외의 작은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면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설계를 실제로 맡았을 때를 전제하고 완벽한 사회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제시해 이를 흥미진진한 소설 형태로 발표합니다. 1948년에 발표한 그의 소설 월든2는 인간을 가축처럼 길들이고
감시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또 한 번의 격렬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피폐한 사회 분위기에서는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키너는 임상실험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였고 행동공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고안합니다. 행동공학이란 스키너가 상자 실험에서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론대로라면 강화를 응용해서 정신지체 장애인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강아지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윤리적인 면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인간의 행동 양식을 강제로 조종한다는 것 자체가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1990년 하버드에서 교수로 일하던 스키너는 백혈병으로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행동공학은 실패했지만 그가 남긴 결론은 훗날 일반 심리학뿐만 아니라 생리심리학, 약학심리학, 교육심리학, 임상심리학 등 심리학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미국에선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국가과학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현재까지도 행동주의 심리학은 심리학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말하다 미디어 존입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사회학습 이론으로서 반두라가 있습니다. 반두라는 강화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타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행동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두라의 연구로서 성인들이 보보 인형을 때리거나 폭언하는 필름에 노출되었던 유아들은 실제로 놀이 시간에 공격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주지 않거나 반응을 하지 않거나 그러한 행동을 혼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학습에서 관찰이 되는 사람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대리학습이나 모방학습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적 접근으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5개의 단계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구강기로서 태어나서부터 1살이 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구강기에는 젖이나 젖병을 빠는 행위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게 됩니다. 구강적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구강기에 고착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2단계는 학문기로서 1세부터 3세까지를 가리킵니다. 학문 부위의 활동을 통해 욕구를 충족합니다. 훈련이 너무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학문기가 고착되는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3단계는 남근기로서 3세부터 6세까지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성기 부위의 자극을 통해 욕구를 충족합니다. 이성인 부모에게 근친상간적 욕구를 보입니다. 남자의 경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갖게 되고 여자의 경우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과 초자아, 동의시 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4단계는 6세부터 11세까지의 잠복기로서 성적 욕구가 광범위하게 억압이 됩니다. 학업과 동성 친구 관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활동의 습득과 가치관 형성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11세 이후에 5단계를 생식기라고 하며 억압되었던 성적 욕구가 부활되어 이상과의 관계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며 사춘기 이후의 생애까지 지속이 됩니다.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으로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에릭슨은 출생부터 1세까지를 1단계로서 신뢰성 대 불신감으로 보았습니다. 양육 과정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이 되면 세상을 신뢰하지만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세상을 불신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2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 의심 단계로서 1세부터 3세까지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며 대소변 훈련을 받고 이에 대한 성공 경험을 함으로써 자율성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때 지나친 통제를 받거나 비판을 받는다면 수치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3단계는 3세부터 6세까지 단계로서 주도성 대 죄책감 단계입니다. 인지능력과 운동기술이 더욱 증가하여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목표를 이루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 주도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표가 좌절되거나 비난을 받으면 자신의 목표가 옳지 않다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4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로서 6세부터 11세까지에 해당합니다. 4단계에서는 성적 욕구가 강하게 억압되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열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가정과 학교, 또래 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면 근면성이 형성되고 부정적 경험을 하면 열등감이 형성됩니다. 5단계는 청소년기로서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미 단계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게 되고 다양한 역할 실험과 탐색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탐색 경험의 기회가 적고 통제를 많이 받게 되면 역할이 혼미해지게 됩니다. 6단계는 초기 성인기 단계로서 친밀감 대 고립 단계입니다.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 젊은이는 자신에 맞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역할 혼미에 빠진 젊은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고립하게 됩니다. 7단계는 중년기로서 생성감 대 침체성 단계입니다. 자녀 양육, 직업적 활동을 통해 생성감을 갖게 되고 청소년기에 자아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직업의 목표가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침체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8단계는 노년기로서 자아 통합 대 절망감의 단계입니다. 자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아 통합을 이루게 되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지적 접근으로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정보 처리 이론이 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연령에 따라 일어나는 인지발달을 질적인 변화로 보고 감각 운동기와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 이론은 인간의 인지체계를 컴퓨터에 비유하여 반응 시간, 안구운동, 심장박동, 호흡수 등을 측정합니다. 동물행동학적 접근으로서 로렌츠와 팀버기는 각인의 기제를 밝혀내었습니다. 각인은 생후 짧은 기간 24시간 이내에 노출된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서만 일어나며 동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중요한 본능 중의 하나입니다. 맥락적 접근에서 살펴보면 1970년대에 발달 심리학에서 중요시 여기된 새로운 관점으로서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과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비고츠키의 사회문학적 이론은 정신과정의 발달이 사회적 기원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문화적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은 생물학적 힘과 환경적 힘이 상호작용하여 발달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으며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동적 체계 접근은 개인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여러가지 소이론을 일관된 틀로 묶어줄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텔렌과 스미스는 영아의 운동이나 지각이 발달해가는 과정을 역동적 체계 접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달의 연구와 관련하여 첫 번째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방법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기보고법은 문항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이 있습니다. 구조화 면접은 미리 계획된 질문에 대해 제시된 여러 개의 선택지 중 답을 고르도록 하는 방식이며, 비구조화 면접은 질문에 대해 참가자의 생각을 스스로 적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관찰법으로서는 참가자가 하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자연관찰과 구조화된 관찰이 있습니다. 자연관찰은 연구자가 참가자의 행동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조작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화된 관찰은 연구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 일어나기 쉽도록 상황을 설정해서 참가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생리학적 방법에 의한 자료 수집으로 눈의 움직임, 심장 박동률, 호르몬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개인 또는 5인 이내의 소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흔히 경험하지 않은 특수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상기술과 현상 간 관계찾기 연구는 현상기술의 연구의 경우 발달적 변화를 있는 그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고, 현상 간 관계찾기의 연구는 두 가지 이상의 현상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관 연구는 연구자가 각 변인에 대해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측정하거나 관찰하여 자료를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 영상의 시청으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 간의 관계 연구 등이 이러한 상관 연구에 해당합니다. 실험 연구는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독립 변인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이 변인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속 변인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령 비교를 통한 연구 설계에 따른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면, 횡단적 설계의 경우 특정 시기에 여러 연령 집단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장점은 단기간의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연령 차이로 나타난 결과가 연령차 외에 동시대 출생 집단의 효과가 혼합될 수 있어 관찰 결과가 타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단적 설계는 특정 시기에 한 연령 집단을 표집하여 시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서
각 개인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한 개의 동시대 출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를 다른 동시대 출생 집단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열적 설계는 특정 시기에 여러 연령 집단을 표집하여 시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으로서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알 수 있고 동시대 출생 집단이 다르면서 동일한 연령을 비교하여 동시대 출생 집단의 효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연령에 대해서만 종단적 설계가 적용되므로 관찰한 일부 연령의 차이에 대해 동시대 출생 집단의 효과가 혼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시발생적 설계는 특정 발달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연령 기간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자주 관찰하는 것으로서 변화 및 발달이 일어나는 세부적 과정과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령 비교를 위한 연구 설계에서 이 파란색 부분, 이 횡단적 설계가 되고 이 부분이 종단적 설계, 계열적 설계, 시간 지연 설계가 되겠습니다. 세로선과 가로선에 있는 수치는 측정 연도이고 괄호 속의 수치는 측정 시 연령입니다. 계열적 설계 속에 횡단적 설계, 종단적 설계 그리고 시간 지연 설계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윤리를 살펴보시면 연구윤리의 수칙을 지킴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보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아동은 연구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손상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으며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얻은 개인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달심리학의 개관을 마치겠습니다.